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한 남자가 있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한 남자가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사자 명예훼손이죠. 이분이 지난해 4월이죠. 회고록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5.18 당시에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고 조비오 신부, 이분은 정말 가면 쓴 사탄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 속에 문헌이 나온다라든지, 그 당시에 이미 다수의 그 증인들이 있었고, 그다음 전일 빌딩에서 물증까지 나왔고, 그래서 사실상 헬기에서 기총 수사를 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모른다가 아니라 없었다, 거짓말한다, 더 나아가선 사탄이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걸린 거죠.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전에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왜곡된 내용들 때문에 5.18 유족회 그리고 그 기념사업회 이런 단체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왜곡된 사실들을 회고록으로 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건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은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고소 내지 그 이후의 기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쾌하지 못한 유행어입니다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사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비극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아픈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어둠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대에 있어서 뭐 어른들이 이제 6.25 때는 이랬다 하는 것처럼 지금 세대에는 12.12 사태라든가 11.6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아마 이 현대사에서 가장 그 격변기였다고 우리가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포와 이제 침묵과 그다음에 이제 동조와 뭐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 당시 대학생을 네, 저는 아주 그 뚜렷이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곧 다 되는 것처럼 많은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했고 삼김이 대권 경쟁에 들어갔었고 또 일부 이제 풀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이른바 이제 신군부라고 이야기하죠. 신군부의 권력 요기 결국은 5.17 군사쿠데 일으켰고 그에 대한 반발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또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일련의 사태 속에 일어난 거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저 흩어지고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격변기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노인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김선옥 씨가 자신이 이제 당시에 그 여대생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가를 지금 이제 그분 나이가 이제 60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도 아마 그 사실을 잊고서 살았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겪은 고통이라는 거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해 그 못해요. 상황을.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10대였던 여고생들 5명이 이제 계엄군에게 또 당한 이런 얘기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이제 그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들이 이걸 굉장히 왜곡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상처고 우리 모두의 정말 아픔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광주 사람들의 그 상처로서 남아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 사실이 못 나온 게 이 성폭력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피해받은 부분들은 이제야 겨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5월의 노래 있잖아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끔찍한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유언벼가 아니잖아요. 꽃잎처럼
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광주에서 피해받은 사실에 더해서 여성으로서 피해받은 그 사실 여기는 아직 조사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저께 이제 국가기록원에 가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18 광주민주항쟁 청문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그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열람하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당시 파견됐던 공수부대원 중에 한 명이 그 주남마을에서 2명의 청년과 1명의 여학생을 군인들이 데려와서 신문하고는 사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에 관여했던 공수부대원인데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그중에 한 명이 자기 외사촌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고 결국 전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사 내용에 수록돼 있는데 공수부대원들이라고 다 가해자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역사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의 그 만행들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집단학살의 설계자죠. 이 사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국가를 위해서 나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열심히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두환이나 뭐 장세동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딱 그 아이히만이 떠올라요. 나는 한 명도 죽인 일이 없어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모습이거든요. 같은 형제 자매이고 이웃 사촌일 수 있는 젊은이들을 적으로 만들고 적이 아닌 국민들끼리 서로 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손상당하고 성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초래된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묻게 만들어야 하고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야라는 부정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간혹 가다 술자리를 할 때 네. 사업으로도 잘하고 뭐 이런 어르신들인데 저를 두고 자꾸 앞에서 전두환 때가 좋았지 같은 거를 자꾸 얘기해주세요. 뭐 그때가 경제 발전을 이뤘고 개발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게 좀 잘했어. 근데 뭐 그거는 뭐 근데 그거는 많이 들어요, 제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그때 외환보유고가 넘치고 정말 그 너무너무 풍요롭고 막 이제 이런 게 갑자기 되니까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국정 운영을 한 거는 사실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이미지 조작을 대단히 잘했고 그 중에 하나가 언론 통제죠. 보도 지침 등 완전히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니까 상당수 어떤 사회 반감을 갖지 않은 국민들 중에는 그냥 세상이 다 좋은 거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저는 거구나.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때 내 느낌은 뭐였냐면 이건 박정희랑은 끝도 급이 다른 거예요. 수준 박정희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인 거죠. 이게 너무나 급이 다르고 딱 나오면 그 땡전 뉴스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은 농담들이 나왔어요. 그 우습게 보는 농담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질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전뭐뭐 반갑들이 해가지고, 예. 반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른바 이제 좀 가진 분들이 그 시절을 갖다 그리워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때가 이른바 삼조 호황이에요. 두 자릿수 성장하고 이런 때라는 겁니다. 유가 낮고 그렇죠. 금리 낮고 금리 낮고 물가 낮고. 물가 낮고 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쉽게 말하면 그 박정희 때는 경제가 삐걱거렸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몰락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갑자기 또 확 상승기였는데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보니 좀 확실한 거 있었습니다. 난 경제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맡긴 경제 거예요. 관리한테 확실히 맡긴 건 있어요. 예전에 들었는데 일해재단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회재단이 요즘 이제 재단 하면은 뭐 K재단, 미르재단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게 원조격이라 할 수 있나요? 어찌됐든 원조지. 일회재단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제입니다. 7년입니다. 7년. 7년을 그러면 7년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전두환 대통령 나이가 30년생이에요. 그러면 87년이라 해봤자 57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젊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재단 하나 만들자. 근데 이제 재단 초기는 아웅산 사태 때 숨졌던 그 분들의 유가족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고 이제 그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일회 연구소 하면서 이제 이른바 본인이 나중에 장기 집권, 그러니까
뒤에 수렴 청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후계자인 누군가를 내세워서 나중에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생각했겠지만 그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면서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아무튼 뒷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돈이 재단에만 머문 게 아니라 결국은 개인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간 거죠. 네, 2,249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추징금으로 법원에서 내려졌는데 그 절반만 현재 납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납부를 했고 그래서 뭐 남은 돈이 뭐 19만 원이 29만 원. 그 전에 납부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네. 그러니 뭐 알아서 해라. 근데 다 찾아냈죠. 그래서 그 총 1,500억 가까이를 찾아냈는데 여전히 그 정도 액수를 추징을 더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전두환 재산 추징법을 어쨌든 그건 사실이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정말 그 역사의 아이러니이지만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아주 복잡한 게 있어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얘기만 하면 얼굴에서 그냥 쎄하고 지나가면서 레이저 눈길을 쏘고 근데 그거는 최태민 때문이죠. 최태민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너무 유착돼 있고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최태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거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자마자 최태민을 저 인제에 있는 안가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을 그렇게 억류를 시키고 인제에다가 가다 뒀다는 거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그 큰 원한을 갖고 있고 매섭게 말하자면은 법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응징을 했던 그런 측면도 있죠.